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미 연구진이 공동 개발한 우주 망원경 스피어-X가 이번에는 발사를 40여 분 남기고 또다시 발사가 연기됐습니다. 이번에는 기상 상황 악화가 원인이었는데 하루 미뤄 발사를 다시 시도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발사 가능 확률이 6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바닷물 온도가 예년보다 낮아지는 라니냐 현상이 반년 만에 사라질 전망입니다. 지난 2020년 라니냐 발생 당시에는 3년가량 지속했던 것에 비해 많이 짧아진 건데 지구온난화가 더 가속화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을 증원 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지만 정작 의대생들은 여전히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 역시 내년 모집 인원만 바꾼 것뿐이라며 정부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발맞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위성 개발에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지자체들의 위성 개발 열풍에 더해 과학 일렬에서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11일 정오쯤 발사가 예정됐던 우주 망원경 스피어-X가 발사 40여 분을 남기고 또다시 발사가 연기됐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우리 시각으로 11일 낮 12시 10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피어-X가 스페이스X 팰컨 9에 실려 발사될 예정이었으나 기상 상황으로 발사를 40여 분 앞두고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발사 예정일은 12일 낮 12시 10분으로 정해졌지만 현지 기상 상황에 따라 일정이 또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지 날씨에 따르면 12일 발사 확률은 6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피어-X의 발사 연기는 이번이 8번째로 원래 지난달 28일 발사 예정이었지만 점검 등을 이유로 계속해 미뤄져 왔습니다. 국내 양자기술 분야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양자전략위원회가 이달 안에 출범합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025년도 핵심 과제 2월 실적 3월 계획 브리핑에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양자전략위원회가 3월 중 출범하고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퀀텀 이니셔티브 추진 전략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자기술 전략적 R&D, 전문 인력 양성과 해외 우수 인재 유치, 양자산업 기반 마련 등 10대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자기술은 인공지능, 바이오와 더불어 R&D 3대 게임 체인저 분야로 앞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와 국가바이오위원회는 출범했습니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이달 안에 돌아오는 조건으로 내년도 의대 정원을 늘리기 전 수준으로 돌리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의대생들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전공의들은 정부가 내년 1년 모집 인원만 줄여놓고 덮어놓고 돌아오라고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지만 의대생들은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시한을 3월 말까지로 하고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증원된 인원으로 뽑겠다는 경고도 남겼습니다. 당연히 미복귀 시에는 그 정원은 이미 지금 확정된 2,000명이 증가된 5,058명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조건에도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 상황을 타개할 정부의 방안은 특별히 보이지 않습니다. 의대생들은 정부가 협박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전공의들도 부정적인 분위기입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24, 25학번 의대생들 동시 수업이 가능할지 납득이 되지 않고 26학년도 신입생 숫자도 정원이 아닌 모집 인원을 바꾼 것뿐이라 덮어놓고 돌아오라는 것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나와서는 전공의 처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출산 직전까지 당직을 시키거나 수련이 엉망으로 진행되는 사례를 언급하며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낮 근무를 하고 이제 밤이 되면 또 밤 근무를 시작하고 다음날 아침이 돼서 퇴근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다시 정규 근무를 해서 밤까지 일을 하고 집에 가는 겁니다.
전공의들을 더 이상 값싼 노동력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을 되돌리겠다는 카드를 고심 끝에 던졌지만 의대는 물론 의료계 전반에 걸쳐 엉켜있는 실타래도 풀어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린 정부 조치에도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는 가운데 연세대 의과대학이 미등록 휴학 신청자를 제적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최재형 연대 의과대학장은 지도교수에게 보낸 유인물에서 오는 24일 이후 학생들의 추가 복귀 일정은 없다면서 복귀를 최대한 설득하고 복귀 의사가 없는 학생은 등록 후 휴학을 권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등록 기한은 21일까지로 미등록 휴학생에겐 오는 24일에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할 계획입니다. 등록한 뒤 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유급 처리되지만 등록하지 않고 휴학을 신청하면 제적으로 처리된다는 게 학교 측 입장입니다. 지난해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산업재해로 근로자 589명이 숨진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사고 사망자는 2023년보다 9명, 1.5% 감소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사고 사망자의 경우 276명으로 한 해 전보다 8.9% 줄었지만 제조업은 175명으로 2.9% 늘었고 기타 산업 역시 138명으로 10.4% 증가했습니다. 건설업 사망자 감소는 경기 악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으며 제조업 사망자 증가는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등 대형 중대재해 발생 영향으로 분석됐습니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부딪힘으로 인한 사망이 감소한 반면 물체에 맞거나 화재, 폭발로 인한 사망은 증가했습니다. There is a period of transition because what we're doing is very big. And there are always periods of, it takes a little time. 미국 경기 침체 우려는 뉴욕 증시만 강타한 게 아닙니다. 한때 낙관론에 부풀었던 비트코인도 어느새 트럼프 취임 이후 최저점을 기록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시들시들하던 비트코인이 8만 달러 선도 무너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일 10만 9천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것과 비교하면 3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을 비롯해 도지코인, 트럼프 밈코인 등도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떠들썩하게 가상화폐 전략 비축을 발표했지만 호재로 작용하지 않은 겁니다. This will be a virtual Fort Knox for digital gold to be housed within the United States Treasury. That's a big thing. 무엇보다 범죄로 압수한 가상화폐만 비축하고 세금으로 새로 구매하진 않을 거란 발표가 투자자들을 실망시켰습니다. I think it's important to say that this reserve does not cost taxpayers a dime. We already own this Bitcoin.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코인 정책보다 거시 경제 상황이 가상화폐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락가락 관세 정책에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치면서 코인 부양책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미국 경제 매체 포브스는 가상화폐는 시장이 불확실하면 위험 자산으로 간주된다며 결국 트럼프 경제 정책의 성패가 코인 시장 운명과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해외 기업의 미국 투자가 늘고 있다며 현대차와 LG전자, 삼성전자를 사례로 들었습니다. 백악관은 점점 더 많은 기업이 미국 사업을 확장하거나 판매점을 준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로이터 통신 보도를 전하며 글로벌 기업 12곳을 소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현대차는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월 23일 미국 현지 생산을 확대하는 계획을 밝혔다고 전했고
LG전자는 멕시코의 냉장고 공장을 테네시로 이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한국 언론 보도를 인용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한국의 한 경제지 보도를 인용해 멕시코의 건조기 제조 공장을 사우스캐롤라이나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백악관은 이 밖에도 일본 자동차 업체 혼다와 타이완의 컴팔전자, 명품그룹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등도 미국 생산시설 확대와 투자를 검토 중인 사례로 들었습니다. 기자들의 취재 아이템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과학 일렬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나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 특별한 현장에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얼마 전에 기후위성 발사와 관련한 행사에 다녀오셨다고요? 네, 국내 첫 달 탐사선이죠. 이 다누리와 통신은 물론 관제까지 담당하고 있는 여주 위성센터에 직접 다녀왔는데요. 예. 이런 의미 있는 공간에서 이 기후위성 개발의 포문이 열렸습니다. 경기도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후위성 사업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계획안을 발표한 건데요. 이 기후위성이란 이름처럼 정밀한 기후 데이터를 수집하는 인공위성이란 뜻으로 경기도청은 이달 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고 또 국내 최초로 초소형 기후위성을 도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기후 데이터를 모으는 인공위성이라고 하니까 그 재난 대응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기대되는 효과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 기후 재난 대응에서의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예를 들어 홍수나 가뭄, 태풍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기후위성을 이용해서 피해 상황과 규모를 보다 더 빠르고 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을 고르는데도 매우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투자라든지 또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이처럼 경기도청은 이 기후위성이 불러올 파급 효과가 사회, 경제 등 다방면으로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보통 위성 개발이나 이런 측면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기도 사례처럼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우주 개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네요. 네, 먼저 진주시의 경우는요. 진주시는 일찍이 위성특구로 지정됐을 만큼 국내 지자체 중 가장 처음으로 위성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네, 진주시가 개발한 초소형 위성 진주셋1을 한번 살펴보면요. 예.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로와 세로 10cm, 높이는 20cm로 지구의 사진 촬영 임무를 담당하게 될 예정입니다. 개발에만 약 15억 정도가 투입됐는데요. 진주시는 진주셋2도 잇따라 개발하고 오는 2027년에는 발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우주환경시험시설도 확장 이전한다는 계획인데 아무래도 위성특구로의 역할을 다지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는 부산의 경우에는요. 무려 79km에 이르는 해상을 관측할 수 있는 위성 부산셋 발사를 위한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초소형 평광 카메라가 탑재돼 있어서 해상 미세먼지와 해상 쓰레기를 관측하고 또 기후변화 관련 데이터를 모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기도, 또 진주시, 부산시 다양한 지자체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과학도시 대전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름처럼 대전 역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대전시는 작년부터 지역 내 5개 우주기업과 함께 위성 개발에 한창입니다. 가로와 세로 22cm, 또 높이 45cm에 무게는 32km밖에 되지 않는 초소형 위성으로 전자광학 카메라, 위성체 촬영 카메라, 또 태양 전지판 모듈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대전 위성이라는 의미를 담은 대전셋은 대전의 지표면을 촬영하고 또 도시 공간 변화를 추적하는 그런 임무를 맡게 됩니다. 예. 내년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 대전셋은 이 최근 있었던 우주청 공모에서 누리호 5차 발사체 탑재 위성 6기에 포함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네,
이 같은 지자체들의 그 위성 개발 열풍을 두고 기대감과 우려가 공존할 것 같은데요. 끝으로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먼저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요. 아무래도 아직 우리나라 발사체 기술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외 발사체에 어느 정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상황에 중앙정부보다 비교적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들이 이 위성 개발을 두고 지나치게 경쟁을 하게 되면 결국 소모적인 경쟁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예. 그런가 하면 위성 발상의 성공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 개발 과정에서의 경험과 또 기회 제공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자들이 일을 할 때에 그 실패도 나사는 용인하더라. 근데 우리나라는 용인하지 않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지자체에서 다양한 미션들을 하지는 않지만 대규모 미션은 아니지만 그런 미션들을 해주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경쟁력을 높이는 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지자체들의 움직임들이 하나씩 쌓여서 우리나라 우주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갈 원동력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예년보다 낮아지는 라니냐 현상이 짧은 기간 지속하다 올해 여름이 오기 전 물러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세계기상기구의 최근 예측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발생한 라니냐는 올해 3월에서 5월 소멸하고 중립 상태로 돌아갈 확률이 60%에 이르렀습니다. 올해 4월에서 6월에는 이 확률이 70%까지 증가했습니다. 라니냐가 2020년 9월 발생했을 당시에는 3년가량 지속했으나 이번에는 기간이 많이 짧아졌습니다. 라니냐는 적도 부근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예년보다 높아지는 엘니뇨와 반대 현상입니다. 2023년에 이어 지난해까지 2년 연속으로 지구 평균 온도는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특히 라니냐가 영향을 미친 작년 말부터 올해 2월 사이에도 온난화는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WMO는 지난달 초 기준으로 극지방 해빙 넓이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남북극 해빙 넓이는 평균보다 8%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겨울 일평균 최저기온이 전년보다 낮았지만 한랭 질환자는 16.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전국 응급실에 신고된 한랭 질환자는 334명이었고 사망자는 8명이 나왔습니다. 2023년에서 2024년 겨울 질환자는 400명, 추정 사망은 12명이었는데 이와 비교하면 이번 겨울 질환자는 16.5%, 사망자는 33% 감소했습니다. 한파 일수는 4.31로 전년 3.21보다 증가했고 일평균 최저기온은 영하 4.4도로 전년 영하 1.9도보다 떨어졌지만 환자 수가 감소한 겁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5년간 한랭질환 발생 추이는 기상 변화와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레이델의 창업자 이병구 대표가 자서전 베스트 옵션을 출간했습니다. 이 대표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혈관 질환 사망률을 낮추는 데 효능이 있는 쿠바산 폴리코사놀을 상품화해 글로벌 시장에서 기능성을 인정받기까지 30년 여정을 자서전 속에 담았습니다. 이병구 대표는 호주에서 단돈 $600로 사업을 시작해 현재는 호주와 한국, 일본 등의 지사를 운영하며 연 매출 700억 원을 기록할 정도의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을 일궈냈습니다. 이 대표는 쿠바산 폴리코사놀의 기능성을 널리 알린 점을 인정받아 쿠바 정부로부터 카를로스 핀레이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서전 출간 기념회에선 주한 쿠바 대사와 쿠바 국립과학연구소장 등이 참석해 축사를 했고 저자의 강연도 펼쳐졌습니다. 지난달 금 사재기 열풍에 국제 시세보다 과도했던 국내 금값의 거품이 최근 많이 빠지면서 금 거래가 뚝 끊겼습니다. 장롱 속 아이 돌반지까지 내다 팔던 매도 발길도 끊겼고 한때 품절 얘기까지 나왔던 골드바 매수 수요도 주춤한 상태입니다. 유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매장은 금 사재기 열풍이 일면서 지난달 매출이 평상시에 10배에서 20배가량 뛰었었지만
최근엔 매출이 평상시를 약간 밑돌 정도로 가라앉았습니다. 과도했던 국내 금값이 뚝 떨어지면서 고객들의 문의와 발길이 뜸해졌기 때문입니다. 팔로 오시는 분들도 그 당시에는 이제 또 값이 굉장히 올랐다고 하니까 이제 또 많이 오셨다가 지금 가격이 내려가니까 팔로 오시는 분들도 조금 이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고, 사러 오시는 분들도 지금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달 1g당 16만 원을 넘었던 국내 금값은 최근 20여일간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국제 금값은 지난달 고점인 13만 6천 원 대비 0.5%밖에 안 빠졌지만 국내 금값은 12%나 빠져 국제 금값과 격차가 20%에서 6%로 푹 꺼졌습니다. 국제 금값과 괴리율이 20% 이상 벌어지자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쏟아지면서 국내 금값이 뚝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시세보다 20% 정도 더 비싼 가격에서는 오히려 이익을 취할 타이밍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거의 한 일주일 넘게 거의 한 2주 가깝게 좀 빠지는 모습들이 나왔죠. 반면 국제 금값의 상승 추세가 꺾인 것은 아니어서 지금이 금 투자 적기가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금값이 내리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오를 것이란 전망 속에 언제 어떻게 투자할지에 대한 관심은 여전한 상태입니다. 국제 금값은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할 것으로 예측되나 국내 금값은 환율 변수 등으로 인해 변동성이 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정성을 추구한다면 국제 시세에 연동된 금 선물 ETF 등의 상품에 관심을 갖는 게 낫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야 하는 청년을 자립준비청년이라고 부르는데요. 경기도가 이들을 돕기 위해 최장 8년간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세상 밖으로 나온 18살 수찬. 캐리어와 쇼핑카트에 실린 상자 몇 개가 가진 짐의 전부입니다. 홀로서기는커녕 방 한 칸 마련도 쉽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심각한데요. 왜요? 지금은 방도 없잖아요. 경기도에서만 매년 자립준비청년 260명 정도가 보호를 마치고 세상에 나옵니다. 하지만 자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주거지를 구하는 일조차 쉽지 않습니다. 초기 목돈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주거지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초기 비용에 대한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청년들의 경우에도 가장 힘들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경기도가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최대 8년 동안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우선 모집 대상은 118호 규모입니다. 홀로서기를 준비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임대보증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그들이 주거 불안을 좀 해소해 주고 그럼으로써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도는 임대보증금 지원 외에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과 물품 지원 등을 통해 자립준비 청년들의 자부담을 덜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에 관해 행복보다는 슬픔이나 공포 같은 부정적 감정을 더 많이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은 지난해 11월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게시된 결혼, 출산, 육아 게시글 5만 건을 분석했습니다. 게시물에 표출된 주된 감정을 분류한 결과 결혼 게시글의 32.3%는 슬픔으로 24.6%는 공포로 파악됐습니다. 출산 관련 게시글에서도 혐오 23.8%, 공포 21.3%로 부정적 인식이 높았습니다. 행복한 감정으로 분류된 글은 결혼 게시물의 9.3%, 출산 게시물의 7.3%, 육아 게시물의 13.1%로 집계됐습니다. 연구원은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적잖은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에 부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결혼 관련 게시글에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는 돈으로 28.9%를 차지했고 출산 관련 게시글에서도 13.2%를 거론됐습니다.
지난달 초 기준으로 극지방의 해빙 넓이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태양광을 반사하던 빙하의 면적이 감소하면 그만큼 태양 에너지를 바다가 흡수하게 돼 앞으로 온난화는 더 가속될 수 있는데요. 지구 온난화를 늦추기 위한 전 세계적인 대책과 함께 당장 올해 있을 기후 변화에도 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